그 안드레 카파스라고 천재가 하나 있는데 네.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똑같다. 22년 전에 계단을 올라가는 아시모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데 네. 지금도 왜 아시모는 내 곁에서 내 일을 도와주지 못할까. 근데 최근 기술은 뭐냐면 핀이라고 있습니다.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 엔진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미국이 야 너 더 이상 중국한테 납품하지 마 했던 이유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지금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는 게, 기계하고 로봇하고 이 차이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냥 크루즈 기능, 크루즈 뭐 80km, 뭐, 요렇게 세팅을 하는 아주 단순한 크루즈 기능은 인간이 조작을 하는 기계인 거고,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 그렇죠, 맞습니다. FSD, 그걸로 가면, 그거는 로봇이네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로봇을 이렇게 선보였구나. 아니, 앨런 머스크는 왜 전기차만 좀 집중을 하지? 우주선도 하고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또 뭐 로봇이야. 테슬라 주주들 막 마음 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같은 맥락이네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드레 카파스라고 천재가 하나 있는데 네. AI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입니다, 대부. 누구라고요? 근데 안드레 카파스라고 안드레 이번에 카파스. 막 이제 이 테슬라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언제든 네. 다시 조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온 예. 사람이요? 좀 쉬고 싶다고 뭐 네. 나왔는데 이번 얘기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똑같다. 어, 계속 그 얘기가 돼요. 복붙. 네. 로봇에 대해 왜냐 자동차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나 네. 로봇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 옵티머스, 뭐 범블비? 범블C였습니다. 범블C죠. 그러니까 이게 범블비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오리지널이 범블비인데 네. 아마 범블비라고 얘기하면 좀 양심에 찔렸는지 범블C라고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영화가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착한 애들 로봇 이름이 네. 오토봇이에요. 오토봇. 오토봇. 그러니까 자동차가 변해서 로봇이 되는 게 오토봇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이 대장이니까 네, 대장이죠. 얘가 이제 우리가 만들 로봇은 옵티머스 프라임이고 그 전에 한번 기성 제품들 다 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게 범블C였어요. 예. 범블C는 좀 허접하게 나왔고 뭐 이번에 테슬라가 만들 로봇은 양산을 목표로 예. 뭐 2만 불짜리로 해서 만들겠다는 거니까 되게 깜짝 놀랐죠. 그 가격에. 근데 결국 이런 거죠. 22년 전에 제가 동경모터스 이렇게 막 갔을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아시모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데 네. 22년 후인 지금도 왜 아시모는 내 곁에서 내 일을 도와주지 못할까? 그렇네요. 그렇죠? 벌써 20년 됐어요. 22년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게 기계하고 로봇 차이인 거죠. 뭐 물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전부 다 사람이 컨트롤러로 조작해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계인 거죠. 기계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회사들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로봇의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네. 물론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더 섬세한 거는 하드웨어가 못 따라간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일단 하드웨어는 20년 전보다 지금은 월등히 뛰어나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 S 프레이드 같은 경우도 0에서부터 100km까지가 1.9초예요. 1.9 더 줄었네요. 예, 옛날에 3초였죠. 네. 이게 왜냐하면 카본 슬리브드 로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터도 질화되고요. 네. 배터리도 사실 처음에 뭐 750kg 이러다 지금 540kg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처럼 스스로 알아서 뭔가 판단을 하고 인지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는 영혼을 불어넣는 행위거든요. 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을 불어넣는. 그래서 행위네요. 누군가 그렇게 했죠. 도요타, 야, 단차가 없는데 도요타 이렇게 정밀하게 잘 만드는데 이 테슬라는 여기 엄지손가락 쑥쑥 들어간다. 이 단차 때문에. 이거 안 팔린다. 라고 막 얘기하셨던 분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도요타가 연구개발을 해서 AI를 고도화시키는 게 빠를까? 아니면 테슬라가 도요타 엔지니어분들 그냥 모셔와가지고 단차 줄이는 게 빠를까? 예.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뭐가 빠른지 확 와닿네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기계였습니다. 인지 예. 판단을 사람이 예. 해주고 자동차는 굉장히 빨리 가는 기계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나 제가 UAM을 공부하다 보니까 3차원 공간은요 더 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만 좀 피하거나 네. 아니면 회랑이라고 해서 코리도에서 같이 마주오는 비행기만 피하면 되는데 네. 이 밑에 2차원 공간은 다닥닥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하기 더 어려워요, 2차원 공간이. 음. 그래서 자율주행에 성공한다면
UAM을 무인화시키는 거는 훨씬 더 쉬운 쉬운 거네요. 행위라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로봇 중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가장 어려운 단계고요. 네. 이게 성공한다면 뭐 저희가 도로로 다니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 작은 이제 음식을 싣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자동화 되기는 쉽다는 거고요. 예. 휴머노id 로봇은 뭐 아무리 빨라도 지금 시속 8km 얘기하고 있죠. 8km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지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자동차는 네. 시속 200km 달려야 되지만 네. 8km 달리기 때문에 충분히 연산을 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로봇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자동차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면 네. 자동차는 승용하고 상용하고 사업으로 나눠지죠. 승용차와 상용차, 그렇죠. 예. 승용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면 운전만 대신해주겠지만 네. 상용차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은 되게 많죠. 예. 운전도 하셔야 되고 뒤에 문 열고 상차 하차도 하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뭐 경비 아저씨한테 잠깐 데려고 갈게요 해놓고 나서 또 엘리베이터 타셔야 되고 예. 멀티펑션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PBV,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얘기하는 예. 어떤 이제 목적 기반형 자동차의 네. 자율주행을 이제 원래 기반으로 합니다. 이 차가 나왔을 때 운전은 인공지능이 해준다고 치고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움직이나요 이게?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PBV는 늘 로봇과 짝을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이 팔레트라는 도요타 차에 마이크로 팔렛이라는 로봇이 따라 들어간 거고요. 예. GM의 뭐 EV600이라는 차에 옆에 EP1이라는 로봇이 갖다 붙여 다닌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로보틱스 랩에서 만드는 게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왜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에 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네. 보셔야 되고요. 뭐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UAM도 사실은 야 무슨 자동차도 못하는 애들이 3차원 공간이야 얘기를 하시겠지만 에너지원이 배터리에다가 모터예요. 결국 동일한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회전력을 땅바닥에 지면에 딱 붙여놓으면 추력이 되죠. 예.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되죠. 마찰력을 예. 통해서. 지면하고의 마찰력 때문에 추력이 되는 거고 얘를 중력의 반대편으로 위치하게 되면 양력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우리 기체를 뭐 가볍게 만들거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다 네.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항공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야, 자동차 업체의 대량 생산 능력과 그다음에 소싱 능력, 예. 그다음에 이 만드는 왜냐면 뭐 안에 있는 시트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안에 있는 인테리어. 야, 이거하고 우리 보잉이나 에어버스하고 다 수작업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러겠네요. 이쪽은 가격을 뭐 1억대 언더까지 낮출 수 있겠지만 우리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UAM은 처음부터 임자가 항공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업체였던 거예요. 업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개차당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야.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술도 들어가야 되죠. 예. 그게 가장 자동차 업체가 하기가 좋은 게 어번 에어 모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이거 부추전, 이거 빨리 맛있는 걸 먹어요. 먹어야 되는데. 잠깐, 부추전 좀 먹고. 제가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박세이카 식사합시다. 이 코너를 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15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디지털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TV 옛날에 TV 뭐 DMB. 우리 어릴 때는 예, DMB로 가고 이렇게 시계를 형태로 TV를 보게 되나 뭐 어떻게 보게 되나 했는데 결국은 이 스마트폰 안에 TV도 지금 그렇죠. 들어간 거고 영화관도 들어간 거고 음. 그죠? 그런 세상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가 그냥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카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그림들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던 그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좀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다 왜 앨런 머스크가 로봇을 하는지 이제 좀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애널리스트를 대우증권을 시작할 때 뭐 HS 코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산업 분류를 하는데 예. 기계 산업 내에 원동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원동기 내에 이륜, 사륜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사륜이 자동차입니다. 사륜이 자동차.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계라는 거에다가 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네.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이. 자동차 사륜에 AI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되면 이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머신이 로봇이라면 예. 스마트 카가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분류상 일론 머스크가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 바운더리에 이 테슬라의 지금 모델들은 다 예. 4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저는 코어 테크놀로지로 보는 거는 하드웨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하고 조금 어려운 용어로 ETL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ETL? 네, ETL은 쉽게 말하면 엣지 디바이스가 되는 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컴퓨터도 돌아가야 돼요. 음. 이 말단에 있는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보고 네. 스스로 인지하기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통신이 끊어졌을 때 스스로 인지를 못한다는 건 굉장히 어, 리스크합니다. 위험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네. 대신에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통신을 어. 통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네. 뭐 고객님 주무시고 있을 때 뭐 업데이트 해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밤에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주행 중에 하면 큰일 나죠. 예. 여기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클라우드로 보내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섀도우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쭉 흘러 들어가서 클라우드 내에서 추론과 학습을 합니다. 추론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죠.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네.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결국은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 추론의 과정을 겪는 거고요. 그게 사실 AI의 핵심입니다. 예. 추론이라는 게. 추론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하고 다시 OTA, 오버디어로 보내는. 예. 이 사이클을 보통 extract, 그 다음에 transform, 아. loading 해서 아. ETL 프로세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지금까지의 AI는 what입니다. 뭐, 이건 뭐니? 예. 이건 도로니? 신호등이니? 이거는 아. 오지 말라는 간판이니? 이게 예. 라벨링이에요. 예. 근데 what 가지고 제가 거침없이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우. 그렇죠. how가 필요하겠죠.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how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게 이번에 AI Day 2 때 보여줬던 게 뭐냐면, 뭐, occupancy network이라고 해서, 야, 내가 점유 공간을 어떻게 가야, 예. 장애물하고 부닥치지 않고 가는 거야? 근데 카메라라는 건 2D거든요. 저희를 찍고 있는 이 비디오도 2D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3D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D의 연속입니다. 이거를 3차원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우리가 3D 벡터화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벡터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네. 유튜브에 뭐 엔비디아의 NERF, 널프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예. 카메라로 찍은 2D 사진 4개만 있으면요. 네. 예를 들면 전무님하고 저하고 이 광대뼈 생긴 것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광대가 좀 더 튀어나온 분들은 그림자가 좀 다르겠죠. 네. 이걸 1억화소, 2억화소로 보면 계속 늘려보면요. 예. 픽셀당 어떤 데는 더 까맣고 어떤 것도 약하고 다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사진 4장을 가지고 완벽하게 3D로 구현하는 기술이 널프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요? 사진 4장만 가지고? 그렇죠. 4장 가지고. 그러니까 2D를 3D로 복원한다는 개념을 카메라가 아니라 레이더나 라이다로 해야 된다는 게 사실 한쪽 진영이고요. 예. AI가 고도화되면요. 이 픽셀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이 픽셀 가지고 3D를 구현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뭐 볼루메트릭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거를 복셀이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볼륨 플러스 픽셀의 개념이에요. 예. 2D는 픽셀로 보잖아요, 저희가. 계속 확대하면 깍두기처럼 보이는 거. 예. 근데 복셀은 정육면체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물을 딱 보자마자 아주 터프한 복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스티로폴 같은 거 쌓아서 여기는 부닥칠 것 같으니까 스티로폴 덩어리, 네. 이쪽 덩어리 하게 되면 거기 피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크판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새로 나왔는데 이런 기술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 삼라만상을 전부 다 보고 어떻게 가는지 하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번에 되게 큰 변화가 2016년도에 개념이 나왔고 17년도에 논문이 나왔던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꾸 트랜스포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텐데 네. 이 트랜스포머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AI 랭귀지 모델인데 예.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네. 우리 아날로그는 기존에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 이 자기 마그넷으로 된 걸로 가지고 찍었을 그렇죠. 때 거기에 그냥 됐죠.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예. 근데 이제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걸 RGB로 표현하든 아니면 YV로 얘기하든 뭐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세히 보면 0과 1의 굉장히 복잡한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 예. 이것만 되면 이제는 다 가공이 돼요. 근데 얘도 랭귀지예요. 이 이진수라는 랭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전문님 얘기하셨던 하우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드린 건데 예. 하우가 가능해졌어요. 야. 왜냐면 여기다가 토큰을 붙입니다. 예. 토큰을 딱딱 붙이면 앞으로 예를 들면 나는 부추를 좋아한다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언어죠. 그죠? 나는
부추를 좋아한다라는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확률을 계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뭐 부추 하면 뒤에 비빔밥이 자동으로 나온다. 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자동 알고리즘이죠. 예. 다 언어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도로 갈 때 4차선 도로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는 여기에 붙는 쉽게 말하면 관용어구는 곧 차선이 축소될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번 랭귀지 모델이 추가됐고요. 오. 이 안드레 카파스는 이 언어 모델이 자율주행에 붙은 것도 큰 변화다. 예. 그리고 로봇을 로봇답게 하고 자율주행을 자율답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런 AI가 사실은 17년도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고 2020년도에 GPT-3라는 초 하이퍼스케일 AI가 나오면서 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네. 사실은 대충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어림짐작이었다면 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냐. 네. AI가 고도화되지 못했고요. 아. 이 AI가 고도화된 시점은 저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GPT-3가 나오고 나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4차 산업혁명을 이제는 구현할 수 있겠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왜 갑자기 다 여기저기 로봇 얘기가 나오냐면 디지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AI는 이미 자기의 영광을 다 누렸어요. 네. 시가총액 1위서부터 4위까지 꽉 찼다. 네. 근데 듣보잡 회사가 쫙 치고 올라더니 5등까지 올라왔죠.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네. 이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물리세계 AI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CPS였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예. 그러니까 사이버가 온라인이라면 피지컬이 이 물리세계인 거죠. 예. 왜냐하면 AI가 물리세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자동차도 원심력, 구심력, 마찰력, 관성이라는 게 작동해요. 그러네요. AI가 일을 못합니다. 이걸. 예. 우리가 카메라도 우리가 사람 길게 보이려고 그러면 카메라 거꾸로 해서 아주 왜곡하죠. 예. 그러면 끝부분이 왜곡되죠. 예. 이 캘리브레이션도 해줘야 됩니다. 보정. 아. 그러니까 이게 AI가 물리세계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최근 기술은 뭐냐면 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인폼드 뉴럴 넷이라고 해서 네. 물리세계를 이해하는 AI 엔진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미국이 야, 너 더 이상 중국한테 납품하지 마 했던 이유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암페어백이라든지 호퍼백이라는 칩이 결국은 인공지능으로서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GPU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최근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꾸 구인 행위가 하는 게 어렵죠. 특히 예. 영국이나 미국은 쇼티지가 심합니다, 인력이. 예. 왜냐하면 제조업 리쇼링이 있거든요. 예. 공장을 지어야 되고 서프라이 체인을 갖추지 않으면 미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예. 75%가 메이드 인 USA가 돼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도 뭐 FOMC에서 노동시장을 자꾸 와칭해도 금리 올린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단 트럼프 행정부 때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 막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리쇼링이 80% 이상이 미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이게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미국 관세 혜택 받으려고 봤더니 부품을 중국하고 한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럼 미국 애들이 보니까 이거는 조립만 미국에서 했지 다 보니까 원산지가 미국하고 중국인 예. 거예요. 예. 이거 미국산 아니야. 비상이 걸렸죠 그때.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프라이 체인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는 지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노동시장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로봇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로봇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로봇이 이번 경기 침체를 극복시키는 탈출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무슨 엉뚱한 얘기야 라고 많이 하시지만 네. 이걸 기계에 AI가 붙은 개념의 스마트 머신으로 이해하시면 예.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지금까지는 뭐 윈텔 효과라든지 PC 시대의 윈텔 효과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혁명, 모바일 네. 혁명.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융복합 기술의 총화가 이 로보틱스예요. 왜냐면 AI가 들어가죠. 네. 가장 훌륭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슈퍼컴퓨터가 들어가야 하이퍼스케일 AI가 연산이 돼요. 예, 예. 센서 다 들어가야죠. 센서 배터리 들어가야죠. 배터리. 왜냐면 지금까지 로봇은 다 플러그에 꽂혀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소재도 복합 소재 많이 들어갑니다. 예. 가벼워야 되는 로봇. 그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가장 끝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브스크립션으로 오피스를 팔듯이 예.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OS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내 로봇이 똑똑해질 거냐.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런 겁니다. AI의 최종 지향점은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입니다. 예.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주방에 가서 부추 좀 썰어 네. 하게 되면 로봇이 부추 꺼내서 칼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장님들의 노하우나 셰프들의 노하우를 네. 다 학습해야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야, 요리 다 끝났으면 나하고 바둑 두자 했을 때 알파고 제로하고 만약에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면 네. 그럼 저는 바둑 둘 때 절대 못 이기는 초고수하고 바둑을 두게 되겠죠. 네. 그게 AGI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AI 수준이 낮기 때문에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게 Narrow? 협소한 쪽에만 보는 로봇입니다. 예. 청소기 로봇, 음. 뭐 물걸레 로봇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위해서 대충 MCU 가지고 극복이 되거나 네. 아니면 ECU로 극복되는 그런 거지만 아까 했던 DCU에 계속 신선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새로운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만들고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만들고 하는 것들이 뭐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에서 그렇게 했듯이 로봇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모델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모델이 지금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가장 가격 싸게 실제 돈을 벌면서 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7%에다가 그 뭐죠 에비타 마진이 23%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테슬라. 그럼 미친 듯이 돈을 벌면서 R&D 투자를 하는 애더라고. 네. 무섭더라고요. 영업이익률 보니까. 그렇죠. 크루즈 오토메이션 지금 뭐 주행 같은 거 하루에 뭐 60억씩 날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감가상각에다가 또 돈을 쓰면서 하는 쪽하고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내가 비즈니스 행위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면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야,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뭐 다 장단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 주식시장에서 보는 눈은 다른 거죠. 아, 그러네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영위되면서 계속 연구개발 행위를 지금처럼 할 수 있겠냐라는 네. 부분인 거고요. 마치 예를 들면 시리즈 A, B가 딱 끊겼을 때 C에서 돈 안 들어오면 이미 스케일업 그렇죠. 해놓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하고 예. 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났을 때 서바이벌 하는 업체는 누구겠냐. 결국은 현대나 도요타나 뭐 GM같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또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죠. 테슬라처럼 지금 겨우 100만 대, 100여만 대 만들고 뭐 올해 목표 150만 대? 150만 대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회사가 앞으로 뭐 1000만 대가 되고 1500만 대가 되고 캐펙스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주식시장에서 보는 눈은 CFO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예. CEO분은 어떤 미션을 갖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국가의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 거며 얼마나 많은 공급망들을 창출해낼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경기의 어떤 침체나 위기에서 예.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런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오프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금리 자체도 이제 높고, 이게 페드가 이제 촉발한 경기 침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결국은 이제 체력이 약하고 캐시 창출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또 도태될 거고, 거기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지속 가능한, 현재도 캐시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R&D라든지 캐펙스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다음 새로운 신기술의 주역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동안의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고요.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걸 인수를 했지? 근데 이제 그 조각이 맞춰지면서 결국은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는데, 이 스마트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계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스스로 인지해서 가는 그런 자율주행차, 결국은 이게 로봇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고, 이 로봇 세상의 주역이 지금 현대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현대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그리고 이 로봇 스마트카가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UAM 시장까지 그렇게 가져가는 세상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그림으로 보니까 이 현대 기아차가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아시모에 투자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린 지름길로 간 거예요. 비난을 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예. 1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1조 주고 샀어요? 그렇죠.
일조 주고 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싸게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는 되게 비싸게 샀다. 왜 저런 걸 그렇게 비싸게 줬냐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비즈니스, 아까 제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는 굉장히 어떤 대중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네.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고 쓸모를 찾아서 일단은 만들지. 그 핵심은 AI입니다. 이건 뭐 네. 현대자동차가 가장 주지를 잘 하고 있고요. 최단기간 내에 일단 이 AI에 대해서 어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하고 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한국 분들이 똑똑하다고 말씀드렸던 네. 분들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에 AI를 위해서 좀 뛰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네. 현대기아가 지금 당장 많이 답답해 보이시지만 저도 이제 같은 한국인으로서 또 한쪽으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잘하라고 막 때리고도 싶고요. 네. 한쪽으로는 거기서 진짜 땀 흘리시는 분들한테 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지금 지향점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음. 테슬라라는 녀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해요.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가지고 가이젠이 어쩌고 뭐 우리가 그 도요타를 따라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네. 이제는 명확한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면 네. 이제는 뒤도 안 돌아고 뛰어야 됩니다. 네. 뛰되 지금까지 현대가 좀 자기 고집이 있었다면 AI에서 부족한 부분은 한국의 뛰어난 AI 과학자들, 네. 또 기술자들, 또 다른 회사들하고 손 잡고 어깨동무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음. 필요하다면 M&A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혹한기에 네.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넘어지거나 또 도중에 레이스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네. 수많은 인재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 이분들은 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선순환이라는 게 네. 이분들이 또 지금까지는 레버리지라는 게 음. 스탁 옵션도 받고 뭔가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와 있지만 네. 또 이런 혹한기에 또 대기업에 들어와서 또 일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또 한 번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갈 길이 어딘지 몰랐을 때가 애매한 거지. 갈 길이 명확해진 이상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 그리고 한국인은 잘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고태본 센터장님을 안 모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를 자율주행차랑 전기차만 가지고 2년 전에 테슬라는 1조 달러 가는 회사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1조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 가고 결국엔 2030년이 됐을 때는 테슬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로봇하고 다 연결이 됐을 때 스마트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한 훨씬 많은 여러 가지를 융복합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마트카 세상을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영역에 있어서 빠른 2등 전략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네요. 맞습니다. 자동차가 이런 중심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또 우뚝 서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대가 대한민국이다. 이 현대가 가면서 또 삼성, SK, LG 또 다른 그룹들이 같이 또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2030년이 전 세계에서 정말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죠? 세계 수비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또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